2025년 주식시장 성적표를 보면 다들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네, 그랬죠. 12월 24일 기준으로 다우가 15%, S&P 500이 18% 올랐고 기술주는 나스닥은 무려 22%나 올랐으니까요. 엄청났죠.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투자는 백미러 보는 게 아니라 앞유리창을 보는 거라는 거. 맞습니다. 작년에 좋았다고 내년에도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이 지금 뭘 놓치고 있지? 이걸 파고드는 게 중요해요. 모두가 환호하는 곳에는 사실 기회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을 내다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약점이나 우려 때문에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오해받는 기업 7곳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오해라. 키워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단순히 유망주 목록을 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기회는 뭐냐 이걸 찾아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오해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기술이랑 미디어 분야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위성 라디오 회사 시리우스 XM 홀딩스입니다. 이 목록에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유일한 회사예요. 잠시만요. 아니 시작부터 좀 의아한데요? 위성 라디오요? 네. 요즘 솔직히 누가 라디오를 듣나 싶기도 하고 다들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쓰잖아요. 약간 한물간 기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2026년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가장 큰 고려입니다. 라디오라는 단어에 갇혀서 이 회사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이요? 시리우스 XM의 핵심 경쟁력은요, 콘텐츠가 아니라 합법적 독점이에요. 독점. 미국에서 위성 라디오 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상장 기업이거든요. 이건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건 분명 강력하죠. 근데 그 독점하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가입자 성장도 최근에 좀 주춤했다고 하고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데요? 시리어스 XM의 주 무대는 자동차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차에 기본으로 탑재돼서 나와요. 더 중요한 건 수익 구조예요. 스포티파이나 일반 라디오가 광고 수익에 목을 매는 동안에요. 시리어스 XM은 전체 매출의 4분의 3을 안정적인 구독료에서 벌어들입니다. 와, 4분의 3이요? 네. 경제가 흔들려도 사람들은 차에서 듣던 라디오 구독을 가장 마지막에 끊는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5% 넘는 배당을 주는데 선행 PE는 7도 안 돼요. 7이요? 네. 시장이 라디오는 끝났다는 오해 속에서 이 안정적인 현금 기계를 그냥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걸 미디어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일종의 인프라나 유틸리티 기업처럼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딱 고정된 안정적인 구독 서비스?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네. 그럼 이런 안정적인 구식 미디어가 있다면 정반대로 미디어의 미래라고 불리는 쪽에도 기회가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시리우스 XM이 구독료라는 안정적인 참호를 파고 있다면 정반대로 가장 역동적인 전쟁터, 바로 광고 시장의 병화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광고 기술의 거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 코드 커팅이라고 하죠. 케이블 TV 끊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회사고요. 맞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자동화해서 사고 파는 플랫폼인데요. 네. 특히 이 회사의 미래는 커넥티드 TV, CTV 광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출의 거의 절반이 여기서 나올 걸로 보는데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이 확실시 되는 거의 유일한 광고 시장입니다. 근데 이 분야도 경쟁이 만만치 않잖아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공룡들도 있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만의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UID2라는 기술이 등장해요. UID2요? 네.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던 제3자 쿠키를 막아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광고주들 입장에선 타겟 고객 찾을 때이 막막해진 건데 UID2가 바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암호화해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으면서도 맞춤형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잠깐만요.
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채택 안 하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째서요? UID2는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 기술이에요. 아, 오픈소스? 네, 광고주나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구글의 통제하에 있는 기술보다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죠. 독립적인 대안으로서 시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기술적 우위로 10% 중후반대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는데도 선행 P는 18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그렇죠. 시장은 아직 이 회사를 그냥 광고 기술 회사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세대 광고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와, 한쪽은 독점적 지위로 다른 한쪽은 새로운 표준으로 시장의 오해를 뚫고 나아가는군요. 네. 그럼 세 번째 기업도 이런 오해랑 관련이 있나요? 소셜미디어인 핀터레스트인데 여긴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서 시장 우려가 꽤 컸던 걸로 아는데요. 네, 바로 그 우려가 기회입니다. 우려가 기회다. 시장은 분기별 매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주식을 막 던졌죠. 근데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핵심 지표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 거죠? 월간 활성 사용자 MAU는 한동안 정체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작년 9월 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 MAU가 6억 명을 돌파하면서 다시 두 자릿수 성장세로 돌아섰어요. 아, 정말요? 네, 팬데믹 특수가 끝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탄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사용자 수가 아니라 사용자 한 명당 얼마를 버는가, 즉 ARPU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용자 수만 늘고 돈을 못 벌면 소용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ARPU, 특히 해외 시장의 성장세는 거의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요? 유럽에서는 31%, 그 외 기타 국가에서는 무려 44%나 증가했어요. 와, 44%요? 네, 이건 핀터레스트가 그동안 사용자는 많은데 돈 버는 법은 모르는 착한 회사라는 오해를 깨고 본격적으로 수익화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부채는 하나도 없으면서 현금성 자산만 26억 7천만 달러를 쌓아뒀어요. 이런 회사의 선행 P가 13.5에 불과하다는 건 시장이 여전히 과거의 부진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죠. 사용자 수 감소라는 헤드라인에 가려져 있던 폭발적인 수익화 능력을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네요. 기술 분야 마지막 주자,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인 파이버 인터내셔널. 네, 여기는 연간 활성 구매자 수가 줄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힘들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오해라는 주제의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시요? 활성 구매자 수가 약 12% 감소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플랫폼 망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죠. 근데 동시에 발표된 다른 숫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떤 숫자요? 바로 구매자 1인당 연간 지출액이 똑같이 12% 증가했다는 사실을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플랫폼을 떠나는 사람은 늘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파이버가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질 개선의 결과입니다. 체질 개선이요? 네. 과거에는 5달러짜리 로고 디자인 같은 소액 거래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수만 달러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파이버를 통해 맡기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 즉, 어중이 떠중이 고객은 떠나고 진짜 큰손 고객들이 남아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하하. 이게 그러니까 커피 100잔 팔던 가게가 이제는 코스 요리 88개 파는 레스토랑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와,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거래의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파이버의 진짜 무기는 업계 최고 수준인 27.6%의 수수료율이에요. 수수료율이요? 네,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죠. 다른 경쟁 플랫폼보다 거래 건당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뜻인데 이건 플랫폼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적 성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구매자 수 감소라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매몰돼서 현재 선행 P가 6.7이라는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의 오해가 만들어낸 이례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기술기업 4곳은 모두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이면의 성장 동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오해라는 렌즈가 아주 오래된 전통산업,
소위 굴뚝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느린 산업일수록 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디어 타이어 앤드 러버입니다. 구디어 타이어. 아,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타이어 산업 자체가 성숙기이기도 하고 전기차 전환 같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구디어 포워드라는 대대적인 혁신 계획이 시작됩니다. 구디어 포워드요? 네. 시장은 구디어를 그냥 낡은 타이어 회사로 보고 있지는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수술이 진행 중이에요. 핵심은 돈이 안 되는 비주력 사업 세계를 과감히 매각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아, 구조조정. 실제로 이 전략 발표 이후에 순부채를 6억 6,900만 달러나 줄였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회사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지 않나요?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는 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진통은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빚을 줄이는 걸 넘어서 사업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바꾸는데요? 수익성의 낮은 사업은 버리고 마진이 높은 교체형 타이어와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있어요. 네. 요즘 미국 운전자들이 차를 점점 더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차를 안 바꾸는군요. 네, 신차 판매가 줄어도 기존 차량의 타이어 교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 신차용 타이어가 아니라 교체용 타이어 시장이라는 숨은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만약 2026년이나 2027년에 원자재인 고무 가격까지 안정된다면 구디어의 이익률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시장은 지금 당장의 부채 문제와 구조조정의 고통만 보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훨씬 가볍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선행 PE는 7.7 수준이고요. 낡은 회사의 체질 개선, 이것도 일종의 오해를 이용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네, 또 다른 턴어라운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식품 대기업 캠벨입니다. 캠벨 수프요. 아, 이건 구디어보다 더 오래된 이미지인데요. 최근에 식품 가격 오르고 관세 문제 때문에 실적이 꽤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시장은 바로 그 일시적인 외부 요인을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캠벨이 파는 제품 대부분은 경기 방어적인 생품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수프 먹고 과자 먹죠. 덕분에 영업 현금 흐름은 굉장히 꾸준해요. 하지만 비용 증가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원가가 오르는데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캠벨이 동시에 두 가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허리띠 졸라매기, 2028 회계연도까지 총 2억 5천만 달러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고요. 둘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 낡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2억 3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비용은 줄이고 투자는 늘리고. 네,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은 하루아침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선행 PE는 10.7로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단기적인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동안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이 남았네요. 앞서 본 6개 기업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네, 마지막 기업은 시장의 오해를 넘어서 무관심 속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무관심 속 보석이요? 바로 페넌트 파크 플로팅 레이트 캐피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BDC, 그러니까 비즈니스 개발 회사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BDC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지분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아, 제2금융권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페넌트파크는 27억 7천만 달러 규모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기업 대출, 그중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에 집중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난 분기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10.2%라는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죠. 연 10%가 넘는 수익률이라니 놀랍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고수익 상품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나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국룰이잖아요. 게다가 중소기업 대출이라니 부실 위험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연 13.6%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여기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심이 바로 이 회사가 저평가된 이유입니다. 고배당은 고위험이다라는 공식적인 오해죠. 오해가 아닌가요? 페넌트파크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투자가 총 164개 회사에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분산 투자. 네, 한두 곳이 망가져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죠. 평균 투자 규모도 약 1,690만 달러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고요. 분산 투자는 기본이겠지만 빌려준 회사들이 단체로 어려워지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요? 9월 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중이 원가 기준으로 단 0.4%에 불과합니다. 0.4%요? 네. 1000개의 대출 중에 4개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깐깐한 심사를 통해서 우량한 중소기업을 골라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죠. 무작정 고금리 대출을 남발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0.4%라니 정말 낮은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재 주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인 10.83달러보다 16%나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아, 자기 가치보다도 싸게요? 네,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연 13.6%라는 엄청난 배당 수익률은 덤이고요. 시장의 무관심과 편견이 만들어낸 완벽한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오해라는 키워드로 7개 기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기술 혁신을 주도하지만 성장성에 의심을 받는 기업들, 변화를 통해 제도약을 꿈지만 낡았다는 편견에 갇힌 전통 강자들, 그리고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의심을 받는 숨은 고수익 기업까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 뉴스나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 기업들은 모두 저마다의 성장 논리와 가치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기업은 사용자 수 감소라는 부정적 뉴스 뒤에 숨은 질적 성장에서, 어떤 기업은 구조조정이라는 고통 뒤에 숨은 체질 개선에서, 또 다른 기업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배당률에 대한 의심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렇죠. 진짜 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오늘 한 일은 시장의 편견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각 기업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최고의 선택은 모두 현재의 데이터와 2026년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사건,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기업들 중 어떤 기업의 숨겨진 스토리가 가장 극적으로, 좋든 나쁘든 완전히 뒤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투자의 근거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연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